정수가, 국이 좀 짜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0년간 명절마다 들어온 말이었죠. 고맙다는 말은 없고 늘 뭔가 부족하다는 지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명절 전날 밤은 늘 이랬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정리하느라 뒤척이다가 결국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명절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늘 똑같이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명절은 그저 쉬는 날일 뿐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불을 켜니 냉장고 안이 환하게 보였어요.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고기, 야채, 전 부칠 재료들까지 하나하나 꺼내 놓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올해도 또 시작이구나. 정말이지 이 일을 언제까지 혼자 해야 하는 걸까요? 도마 위에 팔을 올려놓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샥샥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팔을 썰면서 자꾸 눈물이 났는데 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30년 전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8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편이었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엄격했습니다. 밥상 차리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집안 정리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는데 칭찬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셨죠. 큰 며느리니까 제대로 배워야지.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거였어요. 동생네보다 먼저 결혼했으니까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것.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6년 후 작은 며느리 미선이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미선이는 저보다 6살 어렸습니다. 밝고 예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처음엔 저도 좋았어요. 동서가 생겨서 반가웠고 집안일도 나눠서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미선이는 늦게 와서 과일이나 깎고 설거지는 손이 약해서라며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미선이에게 괜찮아. 형님이 다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왜 저는 괜찮지 않은데 형님이 다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까지.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닿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 와서 제가 한 일들을 쭉 훑어보시겠죠.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아내시고 한마디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30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패턴이었어요. 정말이지 단 한 번이라도 수고했어, 고생했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벌써 일어났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주무시죠? 응. 그런데 저는 다 부쳤어?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위에 놓인 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호박전이 좀 타지 않았어? 아, 죄송합니다. 다시 붙일까요? 아니야, 됐어. 먹을 만은 하겠지. 먹을 만은 하겠다는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배운 대로 참는 거였죠. 오전 10시쯤 되니까 집안이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네 가족이 도착한 겁니다. 미선이는 늘 그렇듯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과일 사왔어요. 어머, 미선아. 이런 비싼 거 왜 사왔어? 안 그래도 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미선이를 볼 때만 늘 그러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추석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미선이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준비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 하지만 그 말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미선이는 거실로 가서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외로웠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도 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모두가 거실에서 웃고 떠들 때 저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런 거야. 큰 며느리니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니 정오가 넘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절을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모두들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어머니, 국 정말 맛있어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차린 음식인데 왜 시어머니가 칭찬을 받으시는 걸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수가, 네, 어머님. 국이 좀 짜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고 시동생네는 서로 눈치를 보고 미선이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잘못 맞췄나 봐요.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야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늘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30년간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미선이가 잠깐 부엌에 들어왔다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정말 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래야 하나?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미선이가 나란히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둘이 정말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30년간 모든 걸 다 해왔는데 인정은 늘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감사 인사도 칭찬도 심지어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조차도요. 저녁이 되어 시동생네가 돌아간 후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을 보니 전 부치다 튄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붉게 부은 그 자국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30년의 증거구나. 상처만 남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월이었구나.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추석 보름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이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명절 때문에 밀린 빨래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늘 하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명절날 시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국이 좀 짜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웃으며 사진 찍던 모습, 제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리던 그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댁에 반찬을 갖다 드리러 갔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제가 챙겨드려야 했죠. 김치, 나물, 국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어요. 시댁 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외출하신 건가? 혹시나 해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안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오셨나?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어요. 반찬통을 부엌에 놓으려고 걸어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선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산책 다녀오셨어요? 미선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공원에 다녀왔어. 날씨가 좋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냥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반찬 놓고 돌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음에 들린 말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머님, 그 금반지 오늘도 끼고 계시네요. 정말 예뻐요. 금반지. 시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신 그 반지였습니다. 얇은 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반지였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빼신 적이 없었어요. 이거 낡았는데 뭐가 예쁘다고.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빛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님. 이 반지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나중에 너한테 줄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요? 응. 유언장에도 써뒀어. 유언장.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받기엔 너무 과분한데요.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해. 너는 항상 나한테 잘해줬잖아. 잘해줬다고요? 제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드린 건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간 것도, 한겨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난방을 켜러 간 것도 모두 저였어요. 그런데 잘해준 건 미선이라고요? 형님은요? 형님한테는 뭘 남기실 거예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이는 뭐, 집도 있고 잘 살잖아.
크게 필요한 게 없을 거야. 필요한 게 없다고요? 저도 사람인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긴 하지만 형님이 서운해하실 수도. 괜찮아, 정숙이는 이해할 거야. 원래 큰 며느리는 그런 거니까. 큰 며느리는 그런 거라고. 당연히 참아야 하고, 당연히 이해해야 하고, 당연히 서운해해도 내색하면 안 되는 게 큰 며느리라고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제 손에서 반찬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반찬통을 주워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반찬 갖다 드리러 왔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미선이가 나왔습니다. 아, 정수가 언제 왔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방금요. 초인종 눌렀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랬구나. 미선이가 와서 이야기하느라 못 들었나 봐. 형님, 안녕하세요. 미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였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응, 안녕.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금반지는 미선이한테 준다. 유언장에 써뒀다. 정숙이는 이해할 거야. 이해하라고요? 30년을 바쳐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대가가 이해하라는 말뿐이라고요? 정수가, 오늘 반찬 뭐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김치랑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요. 그래,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걸까요?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벌써?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괜찮아요.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급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 1분이라도 더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미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30년간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드리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친척들 접대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남는 건 뭔가요?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뿐인가요?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라도 할까 싶었지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으니까요.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큰 며느리니까 이해해. 우리가 참아야지. 늘 듣던 말들이었어요. 저녁을 차릴 시간이 됐는데도 부엌에 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30년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명절에 떨리는 손으로 전을 부치던 28배 저, 시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던 30대의 저, 아이 키우면서 시댁일까지 도맡아 하던 40대의 저, 그리고 지금 58배 저. 변한 건 무엇인가요? 나이만 먹었을 뿐 제 위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큰 며느리,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큰 며느리, 아무리 해도 부족한 큰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괜찮은 척 했어요.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우셨어? 역시 딸은 다르더라고요.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정말? 괜찮아? 병원 가봤어?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또 났어요. 딸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채는데 3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는 왜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물었어요. 저녁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차렸어. 그래? 그럼 나가서 먹을까? 그렇게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저녁을 안 차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좋아? 어디 아파? 같은 말 한마디 없었어요. 나 먼저 잘게. 혼자 먹고 와. 알았어.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저는 뭘까요? 가족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 그 생각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밥 차려주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늘 하던 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수기는 이해할 거야. 원래 큰 며느리는 그런 거니까. 설거지를 할 때마다, 빨래를 넣을 때마다, 요리를 할 때마다 그 말이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런 거라고.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당연히 참아야 하고, 당연히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이해해야 하는 게 큰 며느리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게 정말 당연한 건가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이야. 동생네한테 연락해놨어. 아, 시아버지 기일. 또 음식 준비를 해야겠네요. 제사상 차리고 식구들 밥 차리고 뒷정리까지.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오신대. 미리 준비 좀 해놔. 알았어. 남편은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 홀로 서서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기일 음식을 준비하려면 장을 봐야 했어요. 고기, 생선, 나물, 과일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큰 며느리만 모든 걸 해야 하죠? 왜 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나요? 왜 작은 며느리는 늦게 와서 과일만 깎아도 칭찬받고 저는 하루 종일 일해도 지적만 받나요? 휴대폰을 들고 미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미선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주 아버님 기일인데 음식 준비 좀 같이 할 수 있어? 아, 기일이요? 형님, 죄송한데 그날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회사 워크숍이거든요. 또 핑계였습니다. 명절 때도 제사 때도
늘 이런 식이었어요. 바쁘다, 약속이 있다, 몸이 안 좋다. 끝없는 핑계들. 그럼 전날에라도 와서 도와줄 수 있어?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형님이 워낙 잘하시잖아요. 제가 가봤자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아요. 잘한다는 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혼자 다 하라는 뜻인가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30년간 늘 이랬어요. 미선이는 늘 빠지고 저만 혼자 모든 걸 준비했죠. 그리고 정작 행사 당일에는 미선이가 예쁜 옷 입고 나타나서 시어머니한테 인사 잘하고 분위기 밝게 만들고 칭찬받고 가는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고 이번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응, 정수가. 무슨 일이야? 다음 주 아버님 기일인데요. 응, 알지.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준비가 잘 되고 있냐고요. 저한테만 물어보시네요. 작은 며느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준비 못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멀쩡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로 마음이 너덜너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기일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30년간 늘 제가 알아서 했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선이한테 부탁하시면 어떨까요? 미선이는 바쁘잖아. 회사도 다니고. 저도 예전엔 회사 다녔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시댁일 때문에 그만뒀죠. 제 커리어는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미선이도 며느리예요. 저만 며느리가 아니라요. 정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몸이 안 좋으면 간단하게라도 준비하면 되지. 간단하게요. 30년간 한 번도 간단하게 준비한 적이 없었어요. 늘 완벽하게 정성껏 손이 부르트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간단하게 하래요? 어머님, 이번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미선이한테 연락해 보세요. 정수가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든다고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게 대드는 건가요? 30년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큰 며느리가 그러면 어떡해? 내가 해야지. 누가 해? 또 큰 며느리. 그 단어가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못하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거절한 거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기일 준비 못하겠다고 했다며? 응, 몸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은데? 아침엔 멀쩡했잖아. 멀쩡해 보였나요? 겉으로만 그래 보였을 뿐이에요. 속은 너덜너덜한데 마음이 안 좋아. 마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30년간 혼자 다 해왔어. 이젠 지쳤어. 갑자기 왜 이래? 그동안 잘하다가. 잘했다고요? 아니에요. 참았던 거예요. 모든 걸 꾹꾹 눌러 담고 혼자 삭혔던 거라고요. 이번엔 미선이한테 시켜.
그것도 며느리잖아. 미선이는 바빠. 넌 시간 있잖아. 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나 봐요. 나도 바빠. 내 인생 사느라.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이젠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 이야기해. 싫어. 뭐? 싫다고. 나 이제 안 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싫어. 아내라는 말을 한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딸한테까지 전화했나 봅니다. 별일 아니야. 엄마가 이번 기일 준비 안 한다고 했을 뿐이야. 정말? 엄마가? 딸도 놀란 목소리였어요. 그럴 만도 했죠. 평생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응. 이젠 지쳤어, 수진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응. 있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딸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와 미선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것, 금반지 이야기, 유언장 이야기까지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평생 참고 사신 거 저도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도 되겠니? 왜 안 돼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엄마 인생이 있는데 왜 맨날 시댁만 챙겨야 해요? 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인생이 있는데 왜 늘 남의 인생만 살아야 했을까요? 엄마, 이번 기일 진짜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응. 안 해. 잘하셨어요. 엄마. 엄마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죠. 엄마가 다 책임질 필요 없어요. 딸의 지지를 받으니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집안은 어두웠어요. 불도 안 켜져 있고 저녁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어두워? 저녁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저녁 안 했어. 왜? 몸이 아파?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30년 동안 매일 저녁 차렸잖아. 오늘 하루쯤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밖에서 사 먹고 와. 아니면 당신이 해 먹든지. 내가 요리를 어떻게 해? 왜 못해요? 손도 있고 눈도 있는데. 배우면 되지.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그냥 서 있었어요. 결국 그날 밤 남편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치우더라고요. 저는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기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쯤 되어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할머니 댁에서 난리 났어요. 기일 음식 준비 아무도 안 했대요. 그래, 작은 고모한테 급하게 연락했는데 작은 고모도 당황하고 있대요. 평생 엄마가 다 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30년간 제가 혼자 다 했으니까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결국 어떻게 됐어? 할머니랑 작은 고모랑 급하게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엄청 간소하게 한다더라고요. 간소하게요. 결국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받아봤어요. 정수가 네, 어머님. 오늘 왜 안 왔어? 말씀드렸잖아요. 못하겠다고. 그래도 기일인데 30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잖아. 맞아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죠. 아파도 갔고, 아이가 아파도 갔고, 제가 힘들어도 갔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이제 쉬고 싶어요. 정수가, 내가 이러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머님이 힘드시다고요? 30년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세요? 어머님도 힘드셨군요.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제가 30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큰 며느리잖아. 당연히. 어머님,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당연한 건 없어요. 정수가, 너,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할게요. 3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밤하늘이 이렇게 예쁘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인생을. 기일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남편은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했고 제 의지대로 행동했으니까요. 죄책감이 들 법도 한데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어머,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들어가도 돼. 그럼 어서 들어와.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봐. 이게 뭔데? 제가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편지라니.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나 싶었는데 딸이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어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딸의 정갈한 글씨가 보였어요. 엄마에게. 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엄마의 모습을 이제야 글로 쓰네요. 사실 전화로 하려다가 이건 꼭 글로 남기고 싶었어요. 저는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댁에 반찬 갖다 드리시고 시댁 식구들 챙기시는 모습 다 봤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큰 며느리니까. 하지만 제가 커서 세상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엄마는 평생 희생하셨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심지어 저를 위해서도요. 그런데 누가 엄마를 위해 줬나요? 할머니는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늘 뭔가 부족하다고, 잘못됐다고만 하셨죠. 작은 고모는 늘 편하게만 살면서 엄마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아빠는 죄송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힘든지조차 모르셨어요. 엄마, 이젠 그만하세요. 30년이면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엄마가 기일 준비 안 하셨다고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엄마가 자기 목소리를 냈구나 싶었거든요.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큰 며느리의 의무도, 며느리의 역할도 다 내려놓으세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엄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엄마 편이 되어줄게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 사랑해요.
수진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니. 제 편이 되어준다니. 수진아,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30년간 누구도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엄마, 앞으로 할머니 댁 반찬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안 가셔도 돼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저도 손녀잖아요. 할머니 챙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딸의 말이 마음을 녹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해야 하는 일들만 했지,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 오래전부터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럼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다음 달에 휴가 내서. 정말 네.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는 거 저도 좋아요. 딸과의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수진이랑 밥 먹고 왔어. 그래.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나 다음 달에 수진이랑 제주도 갈 거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여행? 응.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어. 나는 당신은 회사 일 바쁘잖아. 수진이랑 단둘이 갈 거야.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남편 눈치를 봤을 거예요. 괜찮을까? 가도 될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수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엄마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해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민수. 네,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형수님도 와주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동생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형님, 미선이가 눈물을 훔치며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세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제 때문일까요? 제가 기일 준비를 거부해서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신 걸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네, 짧게는 괜찮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였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정수가,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3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다 해주는 걸. 눈물이 났어요.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3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수가, 너, 날 용서할 수 있겠니? 용서라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실을 나와서 복도에 섰을 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대? 응,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 여보,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사과했어요. 뭐가?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남편도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내가 도울게. 엄마 일도, 집안일도. 정말일까요? 믿기지 않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제주도 여행 가는 거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수진이랑 단둘이 가기로 했는데 알아. 그래도 나도 당신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망울이 맺히고 있었어요. 변화의 계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미선이와 교대로 간호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억지로 하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댁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 옷가지랑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려고 방에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의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뭐지?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읽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제가 시집온 날이었어요. 마음속으로 한 번만 읽어보자 하고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큰며느리가 왔다. 이름은 정숙이라고 한다. 28, 나보다 30살이나 어린 아이다. 첫인상은 너무 어리고 연약해 보인다. 괜찮을까? 이 집안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감정 표현이 서툴다. 며느리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느라 너무 강하게만 살아왔다. 부드러움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정숙이가 무서워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엄하게 보일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큰며느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게 내 역할이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무서워할까봐 걱정하셨다고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신다고만 생각했는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9월 20일 추석이 지나갔다. 정숙이가 혼자서 명절 음식을 거의 다 준비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대신 국이 짜다고 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실 국은 완벽했는데
정숙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봤다. 상처받은 것 같았다. 내가 바보다. 왜 고맙다는 말 대신 지적을 하는 걸까?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표현을 못하신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2001년 6월 10일 작은 며느리 미선이가 왔다. 밝고 활발한 아이다. 나한테도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정숙이는 왜 이렇게 편하게 대하지 못할까? 정숙이한테는 늘 긴장하게 된다. 너무 완벽하게 해내니까.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미선이는 부족한 게 많아서 오히려 편하다. 도와줄 게 많으니까. 하지만 정숙이한테 미안하다. 미선이만 예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서운해한다는 것도 미선이만 예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그런데 왜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2010년 12월 25일 정숙이가 또 반찬을 갖다 줬다. 1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김치가 좀 싱겁네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사실 김치는 완벽했다. 정숙이 얼굴이 굳는 걸 봤다. 미안하다. 정숙아. 내가 너무 서툴러서 그래.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지적만 하게 된다. 어쩌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줘서.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그 미안함을 감추려고 오히려 차갑게 대하는 건지도.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고마워하시고 미안해하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적만 하고 차갑게 대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셨던 거예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만약 진작 이 일기를 봤더라면 어땠을까요? 30년이 달라졌을까요? 아니, 3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님이 깨어나셨는데 며느리분을 찾으세요. 지금 갈게요.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절 찾으셨어요? 정수가 앉아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정수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나 너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간 너한테 제대로 못했어.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못 해줬지. 어머님, 사실은 너한테 너무 고마웠어. 너무 미안했고, 그런데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몰랐어. 일기에 쓰셨던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갑게 대했어. 지적만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척했지. 어머님, 저도 일기 봤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일기를? 네. 어머님 옷 챙기러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럼 다 알았구나. 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수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기를 읽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서툴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시간이었어요. 정수가
네, 어머님. 금반지 말이야. 네, 그거 사실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네. 너한테 줄 게 없어서 평생 그 반지를 지켜왔어. 언젠가 너한테 주려고. 그럼 왜 미선이한테 준다고? 그건 미선이가 자꾸 물어봐서 그냥 한 말이었어. 사실 유 원장에는 다르게 써뒀어.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응. 모든 건 너한테 가도록 해뒀어. 내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정수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와 저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미선이를 만났어요. 형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에요. 미선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미선아, 네, 형님.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둘 다 며느리잖아. 미선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형님, 나도 그동안 서운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했어. 우리 모두 서툴렀던 거야. 형님,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미선이와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온 것 같았습니다. 30년간의 오해가 풀렸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한 달을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30년간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 준비하는 걸 보시면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국이 짜다, 밥이 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달라졌어요. 시어머니한테 더 편하게 말을 걸게 됐습니다. 어머님, 이거 맛있어요? 오늘 날씨 좋죠? 같은 사소한 대화들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수가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유 원장이야. 유원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유원장을? 아니야. 겁먹지 마. 나 죽으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냥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여주고 싶었어. 봉투를 열자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유 원장.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함. 1. 금반지는 큰며느리 김정숙에게. 이 반지는 정숙이를 위해 평생 지켜온 것임. 하지만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할까봐 유 원장에 남김. 만약 내가 생전에 미선이에게 준다고 말했다면 미선이는 이 반지를 정숙이에게 전해주기 바람. 이 주택 및 예금. 큰며느리 김정숙에게 30년간 나를 헌신적으로 모셔준 정숙이에게 가장 많이 남기고 싶음. 3. 기타 물품 두 며느리가 협의하여 나눔. 작은 며느리 미선이에게. 미선아, 미안하다. 내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정숙이가 더 많이 고생했어.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큰며느리 정숙이에게. 정숙아, 고맙다. 평생 제대로 말 못했지만 너한테 너무 고마웠어. 너는 최고의 며느리였어. 2024년 1월 15일. 박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저를 제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정수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금반지는 지금 줄게. 시어머니가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셨어요. 30년간 한 번도 빼지 않으셨던 그 반지였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평생 지켜왔어. 어머님, 아직 끼고 계세요. 나중에 받을게요. 아니야. 지금 줘야 해. 나중은 모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작은 금반지였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무게였어요.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수가. 네,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어머님도 혼자 두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래도 너한테 너무했어.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시어머니와 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포옹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동생네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미선이가 제 손을 봤어요. 어? 형님, 그 반지? 시어머니의 금반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셨어. 미선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 반지 저한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선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물어봐서 그냥 한 말이었어. 진짜 주려고 했던 건 정수기한테야. 하지만 미선아, 유언장도 봤지? 거기에 다 써놨어. 미선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수기는 30년간 나를 헌신적으로 모셨어. 너도 고맙지만 정수기가 더 고생했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는 편한 것만 골라서 했잖아. 미선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미선아, 이해해줘.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네, 형님. 나도 처음엔 서운했어. 너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형님, 하지만 이제 알았어. 어머님도 어려우셨던 거야. 표현하는 게.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진짜 가족처럼.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미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 미선이, 남편, 시동생까지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선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형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정말 네. 앞으로 자주 도와드릴게요. 변화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배웅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이제 너무 자주 오지 마. 네, 반찬도 한 달에 한 번만 갖다 줘.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어머님,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간다며?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오고.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응?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도 처음으로 제 고생을 인정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도울게. 집안일도, 엄마 모시는 것도. 정말 응, 미안했어. 30년간 혼자 다 하게 해서. 남편과 포옹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금반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다고. 오해는 풀렸고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고 저는 인정받았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뭘 하지? 30년간 시댁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약속대로 딸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30년간 저를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고 있다고. 이제 진짜로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옆 침대에서 딸 수진이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 같았어요. 사실 바다는 예전에도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감상한 적이 없었어요. 늘 서둘러야 했고 챙겨야 할 일이 많았고 걱정이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눈을 뜨며 물었어요. 응, 방금 일어났어. 바다가 너무 예뻐서. 그죠? 저도 어제 감동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나랑 같이 와줘서. 엄마 편 되어줘서. 수진이가 일어나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 차례예요. 딸과 함께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발에 파도가 닿는 걸 느꼈어요.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엄마, 기분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엄마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해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제주도를 돌아다녔어요. 성산 일출봉도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어요. 30년간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냐고? 네, 이제 엄마 시간이 생겼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자유가 생기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엄마한테 시간 많아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볼게. 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정수가 잘 있어?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잘 있어.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제주도는 어때? 너무 좋아요. 바다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어요. 다행이다. 사진 많이 찍었어? 네, 수진이가 엄청 많이 찍었어요. 돌아오면 보여줘. 기대할게. 네,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알았어. 정수가, 네,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무슨 말씀을? 다시 시작할 기회 말이야. 너랑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3박 4일의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다녀왔어? 응, 너무 좋았어. 다행이다. 여보, 이거 남편이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그동안 미안했어. 30년간 고생시켜서. 갑자기 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었어. 앞으로 잘할게.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꽃다발이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이제 자주 오지 마. 네, 한 달에 한 번이면 돼. 아니, 2달에 한 번도 괜찮아. 어머님,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나만 챙기지 말고. 하지만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미선이도 있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정수가, 고마웠어. 30년간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 댁을 나서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할까? 30년간 시댁일 집안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휴대폰을 열어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50대 취미, 새로 시작하기 좋은 일,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림, 요가, 여행, 봉사활동, 공부.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이 뛰는 게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리 강사 양성 과정. 요리. 30년간 해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늘 의무로 했지 즐겁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 어떨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다음 날 바로 등록했습니다. 주 2회 3개월 과정이었어요. 첫 수업에 갔을 때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이에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저녁 준비됐어? 예전 같았으면 아직이라고 하면서 급하게 집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준비 안 했어. 밖에서 사 먹어. 응? 무슨 일 있어? 나 수업 듣고 오는 길이야. 수업. 응. 요리 강사 되려고. 정말 잘 됐다. 열심히 해. 남편도 변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왜 갑자기 그런 걸 하냐고 물었을 텐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치킨을 사다 놓았더라고요. 오늘 치킨 먹자.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수업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남편이 들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요리 강사 과정을 무사히 마쳤어요.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김정숙 선생님, 우리 센터에서 한식 요리 강좌를 맡아두실 수 있으세요? 정말요? 제가요? 네. 실력도 좋으시고 학생들이랑 소통도 잘하시더라고요. 첫 강의 날 떨렸어요. 하지만 학생들 앞에 서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식 요리를 가르칠 김정숙입니다. 제 이름으로 소개하는 게 뿌듯했어요. 누구누구의 며느리,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김정숙으로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 한 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 58배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정수가, 나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님도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오늘 첫 강의했어요. 그래.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다행이다. 너 목소리 들으니까 나도 행복하다. 어머님, 정수가 계속 그렇게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나를 응원해줘서. 남편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지. 이제부터 평생 응원할게.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시집 왔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앞에 펼쳐진 길이 보였습니다. 밝고 희망찬 길이었어요.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만져봤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그 반지. 30년의 세월이 담긴 반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 묶임이 아니라 자유라는 의미.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58,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김정숙의 인생이. 6개월 후, 문화센터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10명이던 학생이 이제는 30명이 되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30년간 만들어온 비법 김치를 알려드릴게요.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처럼요? 네.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결혼해요. 뭐라고? 농담이에요. 근데 남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식사해요. 엄마 요리 먹고 싶대요. 알았어.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이제 의무가 아니었어요. 딸을 위해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그래. 정말 행복해. 미안해. 30년간 힘들게 했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우리 앞만 보자. 고마워. 당신이 내 아내여서. 3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용기라고. 30년을 큰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김정숙으로 살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삶을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걸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내일이 기대되면서요. 58배 봄. 이제야 시작하는 나의 인생. 정말 아름다웠습니다.